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고 난 뒤 시댁과 남편을 꽉 잡고 살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적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일만 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타이밍을 놓치고 혼자 살다가 우연히 소개로 만나 인연이 닿았죠. 남들은 20대 후반에서 30 초중반에 하는 결혼을 저희는 40이 되어서야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남들보다 조금 많이 늦게 한 편이죠. 그때 저는 40대 중반이었고 간절히 임신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산이라 임신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은 늘 가지고 있었죠. 불안감이 큰 탓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저희 부부는 매번 임신에 실패하곤 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 대한 염원은 더욱 강해졌고 결국에는 시험관 시술까지도 받기로 했어요. 사실 노산이라 자연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관 수술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계속된 실패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결국 10번째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 그만 포기하자는 다짐을 했어요. 이번 생에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으려나 보다. 그래, 다 늙어 조금 있으면 할머니처럼 보일 텐데 괜히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너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다 놀림이라도 받으면 안 되니 내가 포기하자 하며 마음을 달랬죠. 슬프게도 10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셨죠. 저희 부부의 뜻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임신 계획과 시험관 시술을 들어가게 되면서 시어머니를 더 이상 제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한 집이 아닌 신혼집을 구해 나와 살게 되었기에 살만했어요. 분가하고 나니 분풀이할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분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가 애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자라며 자기 집안 씨를 제가 말린다는 둥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온갖 폭언을 하며 저를 눈치 주고 구박하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없을 때 말이에요. 어디 너 같은 게 들어와서 내 아들 대회를 끊게 만드는지 원해도 못하는 너 같은 건 옛날이었으면 당장이 소박 맞고 쫓겨났을 거다. 쉬다가 바뀐 덕에 그러지 않고 여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 늘 그런 식이었고 남편이 있을 때는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아는 자체를 안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만 남편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게나 기다렸다는 듯 못살게 구셨어요. 볼 때마다 저에 대한 미움은 사그라들긴커녕 커지기만 하셨는지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며 분풀이를 하셨고요. 방법도 가지가지셨는데 어디서 맨날 누구한테 배워 오디나 싶었죠. 당시에 저는 근무 특성상 며칠간은 재택을 하고 며칠은 출근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근무하는 날이면 남편이랑 통화로 제 동향을 파악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은근히 돌려 제가 집인지 출근했는지 확인해보고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면 그렇게나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계셨어요. 하루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집에 생수가 다 떨어졌다. 정 가서 사와라. 1리터짜리.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배달 주문해 둘게요. 30분이면 갈 거예요. 예. 아, 내가 지금 필요하다니까 30분이나 기다릴 수가 없어. 집에 있는 너한테 가서 사오라고 하려고 전화한 거지? 아내가 배달시킬 줄 몰라서 나한테 시켜달라고 전화했겠냐? 1리터짜리 6개짜리 묶음. 아, 그거 사와라. 지금 집에 생수가 떨어졌다면 연락해 오셔서 어느 세월에 배달을 기다리냐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1리터 6개짜리를 려 했어요. 어차피 지금 안 하나 봐도
또 재택근무하는 날 괴롭히겠지 싶어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수레를 챙겨 시어머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직접 배달해드려야 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골골대시며 또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 어머니. 제가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약 좀 챙겨갈까요? 아침에 먹은 게 얹힌 것 같다. 아유, 얼른 좀 와봐 디러다 죽겠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기에 저는 많이 편찮으신가 싶어 소화제를 사들고 부랴부랴 시어머님 댁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들어서자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계셨어요. 앉아 계신 시어머님이 저를 맞이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혹시나 잘못되실까 하여 헐레벌떡 달려와 헉헉대고 있는데 너무나도 평온하게 왔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차 하신 것 같다면서요. 약은 드셨어요. 하고 옆에 앉아 약을 건네드리니 약은 됐다. 그래, 나 좀 체한 것 같아. 급체해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아니, 내가 오는 사이에 좀 내려간 듯 싶기도 하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와서 좀 주물러봐라.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출장 마사지사였던 거예요. 체했다는 것도 다 핑계셨죠. 제가 가져다 드린 약은 손도 대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하다 말고 시댁으로 호출. 당에 한참 동안 시어머니 팔이면 다리며 온몸을 주물러드리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핑계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가끔은 남편이 있을 때도 은근하게 저를 괴롭히셨어요. 바로 감자전으로요. 시어머니는 감자전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랑 집에 있는 날이면 꼭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그것도 남편을 통해서요. 감자전이 먹고 싶다고요. 엄마 감자전 안 좋아하잖아. 웬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늙어서 안 하던 짓 하면 갈 때 된 거라던데. 가려고 그러나 강판에 갈아서 한 그 감자전이 먹고 싶어. 그럼 남편은 또 오늘은 감자전 어떠냐며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죠. 저는 어머니 속셈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못 이긴 척 시댁으로 함께 가고요. 그 뒤에는 늘 똑같아요. 남편이 감자를 강판에 열심히 갈고 있으면 시어머니께서는 꼭 남편을 불러다 다른 무언가를 부탁하시죠. 화장실 배수구가 막힌 것 같다는 둥, 방 형광등이 좀 깜빡이는 것 같다는 둥 하셔요. 그럼 남은 감자는 제 몫이고요. 이외에도 참 기상천외하게 남편 몰래 시키는 시집살이가 참 많았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7개월인가 지났을 때예요. 어느 날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삿날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던 중 갑자기 기름 냄새가 너무나도 역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도 명절이면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니 조금 물리고 머리가 아픈 적은 있었어도 구역질이 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전을 붙이다 말고 조리도구를 내팽개치며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제가 그러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 적잖이 놀랐죠. 체한 건가 몸이 안 좋은가 열이라도 나나 싶어 이것저것 생각해보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 산두었던 암은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검사기에 뜨하니 2줄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고 있는 2줄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을 불러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보여주고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씀도 말아 입단속을 시켰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기름 냄새가 너무도 역해 구역질이 자꾸만 올라와 도저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입덧 아니냐며 기뻐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충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안방에 들어와 누워 산부인과 검진 예약을 잡았어요. 기대가 커 실망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기에 설레발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또 상처받을 테니까요. 이제는 상처받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산부인과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대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설마 하는 기대감이 자꾸만 부풀어왔고 실망하던 제 기억과 서로 맞부딪히며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저 얼른 평일이 되어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갈 나이만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예약해 두었던 검진 날이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공식적으로 임신이 맞다는 결과를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도 못하게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나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지 않더니 다 제때에 와주려고 그렇게나 저를 애타게 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임신 확정 진단을 받고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펑펑 울었네요. 늘이 집안들을 끝낸 못난 며느리라 구박하시던 시어머니에게도 드디어 면을 세우겠구나 서름이 다 풀리더군요. 그 고약한 시집살이도 이제 더는 참아주지 않아야겠다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는 제 몸속에 당신 말만 떠나 그렇게나 귀한 아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는 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아이가 졌어. 이제 우리 아내 임신했대. 이제 행여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아무것도 시키면 안 돼. 전부 다 내가 할 거야. 절대로 굳은 일 시키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나 원하던 손주 드디어 생긴다고 너무 좋지 않아요. 남편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신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무언가 탐탁치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 잘 되었구나. 다행이네. 그 운전하면서 너무 전화 오래 말아라. 운전 조심히 집에 오고 끊는다. 그건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라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박하셨던 시어머니 행동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순간에 얼쑤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는 게 당연한 반응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시긴커녕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리 기뻐 보이지도 않으셨죠.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나 사람을 들들 볶아놓고 고생했다,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하지만 원체의 따뜻한 감정 표현은 해주신 적이 없다 보니 원래 살면서 그런 건 배우지 못해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그 깨림칙한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 하루 일과를 전부 다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것부터가 이상했어요. 일단 제가 먼저 전화 드리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아무런 목적 없이 전화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제게 하루는 10통도 넘는 전화를 먼저 거셨거든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전화는 전부 시집살이 시키기 위한 전화들이었는데 임신 후 받는 전화들은 조금 달랐어요. 아침마다 전화를 거셔서는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냐, 집에 있냐, 지금 회사에 가는 중이냐, 언제 도착하느냐, 가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냐, 부터 시작해 점심시간은 몇이냐, 퇴근은 몇이냐 물어보셨어요. 그러고는 또 갈겠다며 맥없이 끊으셨죠.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에 맞춰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점심은 누구랑 먹냐, 어디서 먹냐, 음식은 무얼 먹느냐, 밥 먹으러 나가는 식당은 회사랑 가까운지 같은 것을 여쭤보셨죠. 저녁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전화를 하셨고요. 퇴근은 했냐? 왜 여태 퇴근을 안 했냐? 퇴근 언제 할 거냐? 야근할 거냐? 집에 가는데 어디 들을 데는 없는지? 장은 안 보는지? 아시면서 별걸 다 꼬치꼬치 캐물이시고는 또 발겠다 하고 툭 끊으셨어요. 처음 몇 달은 그저 노산이고 당신 손주가 걱정되어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이고 감정 표현할 줄 모르는 늙은 노인네가 이런 식으로 제 손주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최대한 전화를 받아 대답해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회의를 하거나 회사 사람들과 통화를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급한 일이 아니면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리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시라고 느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상통화를 거셨던 일 때문이에요. 평소랑 똑같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어김없이 아침 통화를 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머지않아 전화가 오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과 나와 점심시간에 한창 하고 있던 도중에 대뜸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직원들과 다 같이 있던 자리였으니 당연히 영상통화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없었고 식당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일반 전화를 잘못 거셔서 그런 줄 알고 받아서 알려드리면 되겠지 싶었어요. 언제 정정하셔서 한 번도 그런 실수는 하신 적이 없는데 나이가 드시긴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생각하던 실수가 아니더군요. 받자마자 화면에 정확하게 떠있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건 영상 통화구나 싶었어요. 예, 점심 먹니? 왜 이리 전화를 늦게 받아 어디니? 예, 어머니, 어쩐 일로 영상 통화를 거셨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어서 잠깐 가게 밖에 나와 봤느라고요. 지금 식당 앞에 나와 있어요. 뭐 먹니? 거 식당 간 반 준비 줘봐라.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전화통화로 물어만 보시더니 오늘은 대뜸 영상통화를 걸어 간판에 비춰보라니. 갑자기 무슨 TV에서만 보던 스토킹 남자친구를 둔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이 있으신가요? 여자친구가 집에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선 방을 한 바퀴 카메라에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제가 그 이야기 속 여자친구라도 된 것 같고 기분이 무척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번도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거시냐 여쭤본 적 없었는데 그날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네, 갑자기 왜 어머니, 그런데 왜 영상통화를 거셨어요? 아니, 내가 뭐 먹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임신했는데 혹시 나이한테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아이유, 얼른 비춰봐. 아네, 저는 뭔가 찝찝한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줄 만한 대답도 아니고 납득도 잘 안 되었지만 점심시간 중간에 나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더 입씨름에 좋을 것도 없다 싶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로 했어요. 깊게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죠. 그러고는 떨떠름하지만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식당 간판에 찍어 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과하다 싶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제가 무얼 먹는지 체크하시는 거라면 그만하시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아기한테 해로운 것 같은 음식은 내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조심하고 있어서 제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을. 그리고 술,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은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이상 태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데도 주변에서 얼마나들 지랖을 부리는지요. 카페를 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그러는데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니 도저히 감사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미 몇 달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몸도 제법 무겁고 힘들다 보니 전보다 신경도 꽤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화도 얼른 끊고 싶었고요. 자, 보셨죠? 음식은 제가 잘 신경 써서 먹을게요. 저도 우산이라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염려는 감사해요. 그래도 회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자주 전화 받기가 어려워요.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요. 전화 오래 못 드려요. 어머니, 저 이만 들어갈게요. 식사 챙기시고요. 들어가세요. 네, 그럼요. 제가 달리 갈 데가 마트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어머니, 이쯤 되니 저도 슬슬 짜증이 목소리에 숨겨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자꾸 제가 뭘 할 건지 궁금해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음식은 그렇다 쳐도 집으로 바로 가는지 퇴근을 언제 하는지가 왜 궁금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서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꿔두었는데
그러고 나니 이제는 진동 벨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리려던 참이었어요. 전화가 오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진동이 울리고 있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었거든요. 그나마 배가 조금 불러오고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 스트레스는 해결되었어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스토킹 버금가는 전화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다행이었어요. 대신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가 와 계시겠다고 하는 걸 말리지 못해 24시간 딱 붙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요. 이상한 건 그렇게 함께 붙어 있으니 제가 뭘 먹는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커피를 마셔도 잔소리 한 번 없으셨어요. 거의. 7개월 내내 전화벨 소리로 노이로제가 걸리게 괴롭히시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제게 완전히 무관심하셨죠. 의아하고 도저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덕분에 편안한 막달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권유받았고 다행히 자연분만해야 아기한테 좋다던가 그런 오지랖은 없었기에 제왕절개로 출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된 후에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요. 그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라 직계가족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면회가 안 되었죠. 덕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나 감시 없이 남편과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며 찬찬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몸조리를 잘하고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고 짐들을 부랴부랴 챙겨 아이와 함께 나왔어요. 놀랍게도 산후조리원 앞에 시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와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손주사랑이 이런 건가 싶어 감동도 받았죠. 조리원에 있을 때에는 남편이 항상 상주에 있는 보호자여서 시어머니께서 들어올 수 없다 보니 아이를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바라고 원하던 손주겠어요. 그런 손주를 몇 번 보지도 못했으니 무척 보고 싶으셨겠구나 싶었죠. 남편이 아이를 받아 자동차에 태우러 가고 저는 시어머니께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정말 불이 번쩍하고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며 제 몸이 휘청했어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앉아버리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감각을 세워보니 웬 뺨이 얼얼하고 감각이 잘 없더라고요. 글쎄, 시어머니가 몇 달 만에 만난 제 뺨 따귀를 사정없이 후려갈긴 거였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뺨만 얻어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남편이 허겁지겁 놀라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그래? 엄마, 지금 내 와이프한테 손 올렸어. 왜 이래 해? 그러고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시어머니에게 뭐라 한마디 하려는 듯 입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좀 더 말랐죠? 아주 내가 시댁이 만만해 보였지? 내 눈에는 내가 바보, 등신 천체로 보였겠구나.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줄 알았어. 아, 저 시댁을 깜빡 속여 먹을 생각이 나고 말이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아이, 엠마, 틀린 거 하나 없다. 너도 이거나 보고 지금 개편을 들어라. 시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시며 버럭버럭 고함을 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길길이 날뛰며 온갖 쌍욕을 퍼붓고 정말 조리원 사람들이 다 나와 쳐다볼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말 그대로 개판이었죠. 그러면서 제 얼굴에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장을 내던졌어요. 냅다 뺨을 맞춘 것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는데 종이 몇 장까지 얼굴에 또 내던져 맞으니 저도 이제는 눈에 패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뺨보다도 종이에 맞은 게 더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났어요. 앞뒤 상한 설명 하나 없이 냅다 손부터 올리시고 서류 몇 장 던지시면 제가 알고 죄송합니다 해야 하나요? 뭔지 설명을 하셔야죠. 늘 교양 있는 척하시면서 남편 없을 때마다 저를 못 배워 먹은 연 쓸모없는 년이라고 무시하시더니 소음부터 나가는 행동이 지금 교양 있는 행동이시냐고요.
남편은 순식간에 벌어진 시어머니와 제 싸움과 자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들이 터져나오자 가운데에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다,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하며 당황스러워 갖고 있었죠. 여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랬어. 나 없을 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 아이고, 교야, 너 2년 말 잘했다. 내가 교양머리가 아주 흘러넘쳐서 다 아는 놈이랑부터 먹었어 그래 놓고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세가 등등해. 어디 바깥에서 굴러먹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 손자인 척이 비고 먹이고 기울여 들어. 눈이 있으면 그 총이나 들여다보고 떠들어. 그 종이를 보고 나서도 내가 그럴 수 있나 보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는 제 아이가 어디 다른 데에서 바람이라도 피고와 낳은 아이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섬주섬 주워보던 남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갑자기 저를 노려보더군요. 배신감이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제게 종이를 건네며 물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 내가 너 같은 거짓말쟁이 사기꾼한테 뭘 묻냐? 여기 검사지가 다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진짜 소름 끼친다. 여태껏 아이가 졌다고 온갖 먹고픈 거면 수발이며 다 들어줬더니 네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아이 갖길 원한 적 없어. 내 새끼도 아니고 나는 못 키우니까 친구한테 데려가 둘이서 잘 키워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얼굴 색한 안 변하고 그래 놓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겁내받은 검사지를 낚아채 확인했어요. 우리 아이와 내 남편의 유전자가 99,998%로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검사지였으니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나, 어머니 어디서 위조하신 걸 들고 와서 지금 이러세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종이를 들고 오셔서 지금 이러시냐고요? 면회 몇 번 오지도 못하셨으면서 제 닭이 머리카락이라도 채취하고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당신 지금 내가 바람 피웠다고 믿는 거야? 이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의심해. 나 지금 쓰레기 취급해. 너랑 내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니? 진짜 한없이 가볍다. 가벼워. 당신한테 실망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얼마나 가진 모욕과 폭언을 당했는데 내가 우리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어쩌셨는 줄 알아? 내가 그 모든 걸 다 참아내면서 지킨 가정이고.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일까? 거짓부렁 종이장 한 장에 나한테 이래? 그러나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 머리카락 내가 가져다 드렸어. 물론 엄마가 이러려고 가져다 달란 건 줄은 몰랐지만 지금 그게 중요해. 글쎄, 시어머니는 제가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지 오래였던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남편을 시켜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채어라고 했다더라고요. 나중에들은 말로는 뭐 아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지켜주는 부적을 만들 거라나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둘러대셨대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이 머리카락을 뽑아다 제 엄마에게 가져다 준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게는 말도 없이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했던 거예요. 이미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부터 제가 불륜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백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화가 났죠?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위조된 검사지가 그걸 말이 되도록 만들더군요.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 입증하고 있었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이미 검사제 하나로 굳게 믿은 그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저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저는 저 검사지가 위조된 거라는 걸 증명하자고 몰아붙였어요. 검사지 잘못되었다는 거, 입증하죠. 어머니가 위조하셨던 거, 머지않아 들통날 거예요. 지금 당장 산부인과로 갈 거니까요. 전부 다 같이 가시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에 타 있던 아이를 안고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검사지를 들고
산부인과 병원으로 따지러 갔죠. 그러고는 바로 자리에서 아이 모근에 다시 채취해 친자 검사를 요청했어요. 그쯤 되자 오히려 당당한 제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갸우뚱하며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뭘 믿고 저러나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대립한 채 아이를 안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자 병원 관계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갑자기 제 앞으로 와 사과라는 거예요. 받아본 검사진은 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결과는 99,998%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거였거든요. 저야 놀랄 것도 없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무죄를 입증하기 이전에 도대체 왜 시어머니의 검사진은 불일치로 나왔는지부터 해명이 듣고 싶었어요. 자, 여기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세요? 어머니, 당신도 눈이 있으면 와서 봐. 뭐, 쓰레기. 지금 누가 쓰레기처럼 굴었는지 똑똑히 보라고. 제가 건넨 검사지를 받아본 두 모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자기가 가져온 검사지와 대조해보며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시어머니가 병원 측에 따지더군요. 당신네들, 이거 처음에 나한테 준 거 검사지랑 결과가 다르잖아. 애는 똑같은데 왜 검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이야. 이거 검사를 믿을 수 있는 거긴 아니야? 너 내 물이라도 줬니? 갑자기 저보고 병원 관계자에게 내 물이라도 줬냐고 따져보기에 그게 쏘아붙이려는데 병원 측에서 갑자기 죄송하다며 저희를 말리더군요. 그러고는 척이 보는 눈이 많으니 방에 가서 이야기하시자며 따로 안내를 했죠. 검사지 2개를 보여드리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시라 퇴근을 하며 남편이 아이의 모근을 채취해간 CCTV 영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해야겠느냐 따져 물으니 그제야 병원 관계자가 실토하더군요. 알고 보니 병원 실수로 아이가 잠시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병원 측 말로는 제가 출산하던 날 응급으로 들어온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고 출산 예정일인 산모들까지 유독 몰리는 날이었다더군요. 그런데 그날 들이닥친 산모들이 많았던 것도 모자라 단체로 출산까지 하는 바람에 병원에 준비되어 있던 플라스틱 이름표가 부족했다고 해요. 여유분의 이름표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던 신입 간호사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거죠. 결국 플라스틱 이름표를 다 쓰고 난 뒤에 늦게 신생아실로 들어온 아이들은 급하게 종이 이름표로 달아두었었어요. 하지만 달랑거리는 종이 이름표가 오래가 봤자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안아주거나 분유를 먹이고 내려놓았다 안아 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찍히거나 물에 닿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선배 간호사에게 꾸중을 들을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났던 거죠. 그렇게 간호사는 자기 기억나는 대로 아이들의 종이 이름표를 다시 만들어 달아두었고 그 과정에 하필 제 아이와 다른 산모의 아이가 잠시 바뀌게 된 거죠. 엄마 말씀을 착실하게 잘 듣던 귀한 분, 제 남편은 신속하게 제 아이 이름표를 달고 있는 남의 아이 머리카락을 뽑아다 시어머니께 바쳤고요. 그날 저녁 선임 간호사가 출근해 신생아들 이름표가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막내 간호사를 호출했대요. 플라스틱 이름표를 찾지 못해 종이 이름표로 달아두었다는 말을 듣고 엄청 혼이 났다더군요. 선임 간호사는 혹시나 종이 이름표에 문제는 없었는지 아이들은 전부 이름과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을 했다고 해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는 일이 더 커지고 수습 못한다 감당할 수 있냐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수습한다며 거반인 겁을요. 주자 이미 혼날 대로 혼난 신입 간호사가 그제야 사실대로 털어놓은 거죠. 사실 이름표가 찢겨져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 달아두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임간 의사와 둘이 신생아실 CCTV를 보며 뒤바뀐 아기들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플라스틱 이름표로 다시 바꿔놓기까지 한 거예요. 완전 범죄처럼요. 신입과 선임 둘이서만 그 사실을 알기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제자리로 돌려두었으니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겠죠? 갓 태어난 아기 머리칼을 뜯어다 유전자 검사하는 일이 현실에서 누가 그럴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만에 글을 쓰니
아기가 다들 비슷하게 생겨 남편도 본인 아기를 잘 모르고 그저 병원에서 말해준 아기가 제 자식인 줄 알고요.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 그 간호사 둘은 완벽하게 수습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괜한 친절검사 이야기로 들쑤시지 않으셨으면 그 신입 간호사의 실수도 아마 조용히 묻혀갔겠죠. 어찌되었든 두 간호사의 철없는 스스로 저희 아기는 다시 제 이름표를 무사히 다 읽고 있었고, 그러니 태어나던 당시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문제없이 안아 들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 제 아기를 남의 아기와 그렇게까지 헷갈려 할 수 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그렇게나 원하던 아기인데 제 아기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물론 저도 가끔 신생아실로 내려가 아기를 볼 때면 주변에 있던 아기들 중 저의 아기와 이목구비가 비슷해 혹시나 뒤바뀌진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며 눈여겨보곤 하던 아이들이 몇몇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목구비를 보면 제 아이인 줄 딱 알아봤거든요. 병원에서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며 잘못을 피는데 솔직히 병원 잘못도 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한순간에 저를 이렇게 팽하며 불륜녀 취급을 한 건지 상처받았죠. 저는 아이가 뒤바뀐 적이 있는 산모에게 솔직히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병원에 나섰어요. 병원을 가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풀썩 주저앉아 석고돼지 아들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 싹싹 비시더군요. 멍멍아가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의심의 눈이 멀어서 그랬다. 나 좀 이해해 주렴. 여보, 나도 검사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닐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했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있겠어?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전부 검사지 봤을 때 조금은 흔들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순간적으로 당신한테 배신감이 들어서 의심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 의심 안 할게. 무조건 믿을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 다 제 앞에 와 손을 부여잡고 싹싹 빌고 있는데 너무 서럽더군요. 그동안 우리 아이 하나 때문에 시험관 시술이며 난임 치료며 그 고생을 다 했던 건데. 아니 어떻게 얻어낸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잠시나마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 취급을 받았던 것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무엇보다 느끼한 결혼이었던 만큼 서로에 대해 더 존중하고 아끼며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약속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돌변해 제게 욕을 퍼부었으니 어떤 사과를 받아도 잊혀질 수가 없겠어. 없었죠. 저는 울컥울컥 터져나오는 서러움을 토로했어요. 진짜 검사가 불일치로 나왔다 한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검사지를 바로 믿어버려 나를 그렇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불륜 여취급을 하고 의심해?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뭐가 되니? 내가 너에게 진실되고 우리 관계에 충실했던 시간들은 다 뭐가 돼? 당시엔 어머니가 저 검사지 가져다가 보여줬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검사지가 잘못되었을 거란 생각한 적 있어? 없잖아. 검사지 보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 하다못해 어머니가 우리 아기 머리카락 뽑아 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왜 하려 하시냐, 말리기라도 했어? 나한테 최소한 언제 일이라도 주려고 생각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날 믿지 못했잖아.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거잖아. 우리가 부부야. 내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냐고. 미안해. 나는 엄마가 우리 아기 부정 만들어 오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거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뽑아다 가져다 드린 거야. 진짜 검사하신다는 거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빌 뿐이었어요. 하긴 저 같아도 그 말 말고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본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치졸한 변명이나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가네 말 좀 들어보렴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사실은 무정자증이셨다. 남편도 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제 손을 잡고 울고만 있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시어머니는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도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합의하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 대리모델이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누이들의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 역시 나이 40이 넘어서야 본인 출생의 비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네 아빠 자식이기도 하고 변하는 건 없다. 그렇게라도 너희를 품에 안을 수 있어 기뻤다. 근데 문제가 너희 부부가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너도 무정자증이 아닌가 의심이 되더구나. 나랑 엮이는 남자들은 팔자가 이런 건가 싶어 의심을 하던 중인데 아이 하필 며느리가 덜컥 갑자기 그렇게 나 안 되던 임신을 하고 오니 의심이 자꾸만 커졌어. 아이 그래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얘는 그저 내가 부족이라도 하나 쓰려고 그러니 머리카락 좀 가져와라 둘러대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미쳤지. 의심이 한 번 생기니 사그라들 줄 모르고 커지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겠니? 시어머니의 설명에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제게 잘못을 싹싹 빌던 남편도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니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시어머니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리원 태어나는 날 온갖 난리를 치며 폭풍이 몰아치고 간 뒤 집에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죠.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병원 측에서 아이를 바꾼 일이 가장 문제였죠. 하마터면 모르는 집 아이를 데려다 키울 뻔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도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힘들어 하셨으면서 제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건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다만 집에 와서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두 모자가 제게 참 잘하더군요. 자기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참회하듯이 저를 아주 극진히 모셨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찍소리도 못하셨어요. 그렇게 애도 못 낳는 년이라 쓸모없다 막말을 하시더니 그게 본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본인 입으로 실토하셨으니 할 말이 없으시겠죠. 저는 두 사람의 큰 약점을 잡고 있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서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줘 보기로 했어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고 무엇보다 아이가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시어머니랑 남편은 친자 검사지에 깜빡 속았던 거라 어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제 눈치를 보며 시집살이는커녕 가사도 전부 도맡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편하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육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씩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혼 당할까봐 아주 잠깐 잘해주는 거면 어쩔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모자는 여전히 제게 잘해줘요. 특히 남편은 자기가 그때 배신감에 할 말 못할 말 내뱉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며 용서를 빌곤 해요. 제 가슴속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흉터가 옅어지고는 있고 같이 살기로 한 이상 저도 계속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으니 잘 지내보려 노력했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그때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전적으로 제 말에 믿고 따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은 없었고요. 부끄럽지만 현재 기적적으로 둘째도 임신 중이에요. 나이가 많다 보니 매우 조심하며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주 예뻐 죽겠다며 먹고픈 음식 없냐? 손수에다 바치고 계신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의 실수를 용서해준 도구로 평생 편하게 살 것 같아요. 혹시나 두 사람이 그때의 잘못을 입고 제게 또 못되게 군다면 그때 일을 상기시켜 줘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무척 편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